안녕하세요. 사연이 있는 밤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한 번쯤은 가슴속에 품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날이면 을에 떠오르는 전, 잡채, 갈비찜 냄새가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서러운 냄새. 그 냄새를 맡아보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운 지 올해 43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는 그야말로 삼중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남편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최정훈 씨를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듬직했습니다. 키 178에 떡 벌어진 어깨,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손이 투박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게 참 순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은지 씨, 나는 크게 벌진 못해도 가족 굶기진 않을 사람이에요.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주변에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콤하진 않아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1년 반 연애하고 27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성격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단 얘기를 꺼내실 때 저희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시집 오려면 격에 맞게 해와야 하지. 빈손으로 오면 동네 창피해서 어떡하니. 친정 어머니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에서 일부를 빼서 예단을 맞추셨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몰래 우시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정훈 씨가 좋았으니까요. 결혼 초 시댁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받으시면서 늘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명절 때 전을 부치면 기름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적게 넣으면 바삭하지가 않네라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에 물기가 남았다고 하시고 닦아내면 수건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시구나.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이 딸 수빈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 반응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딸이구나. 그 한마디에 실린 실망감. 병원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채로 눈물이 났습니다. 분만 후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그 한마디에 터졌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감사한 거죠.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시며 나가셨습니다. 남편은요? 옆에 서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 뒤에 둘째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첫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아들을 낳으니까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하시더군요. 씁쓸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까지 올라가면서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아이 둘에 30평대 아파트, 중형차 한 대.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랴, 시댁 챙기랴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나 사업해볼까 해.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건설 쪽으로. 내가 현장을 오래 뛰었잖아. 이젠 밑에서 일만 하기엔 나이가 있으니까 작은 시공업체를 하나 차리려고. 불안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요. 무리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는 형님들한테서 하청을 받아 일감이 꾸준히 들어왔고 직원도 서너 명 고용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사업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도 그때는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아들이 사장이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공사를 수주했는데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대금 3억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메우려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제가 알게 된 건 집으로 무시무시한 독촉장이 날아왔을 때였습니다. 정훈 씨, 이게 뭐예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빚이 총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채 이자까지 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반지하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잠깐 이사하는 거야. 곧 다시 좋은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10살 수빈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아. 그 말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을 물고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더군요.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술만 마시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같이 힘내보자고 해도 벽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약을 타오고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그 사이 빚은요?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습니다. 점심 러시가 끝나면 잠깐 쪽잠을 자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 사채는 정리했고 남은 빚은 2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남편도 서서히 회복되어 다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에서 일용직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은 원래 저희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때 시댁이 살던 빌라가 너무 낡아서 시어머니께서 이러다 집이 무너지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엄마 집 문제 좀 어떻게 안 될까? 시댁집을 새로 구하는데 필요한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돈으로는 3천만 원밖에 안 됐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퇴직금에서 빼주신 겁니다.
사위가 부탁하는데 어떡하겠니? 우리 은지 시집살이 편하게 하라고 보태주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어머니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 돈이면 부모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산 집에서 시부모님은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 아들이 효자라며 좋아하시고 사업이 망했을 때는 다 며느리가 내조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 탓이랍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사채를 쓴 것도 원청이 부도난 것도 다 제가 내조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사업이 망한 후에도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은 것뿐 아니라 오히려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훈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라. 아버지 약값도 올랐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받아오는 돈에서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 보냈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곰팡이 피는 벽을 보며 아이들 밥을 차렸는데 시댁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시어머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니들이 어려운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니? 자식이 부모한테 생활비 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쯧쯧,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한테 생활비 보내는 것도 아까워하나 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 입안에서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지하에서 곰팡이 벽 보며 사는 게 누구 빚 때문인데 당신 아들 빚 때문 아닙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그때는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택배 물량이 폭주했습니다. 명절이면 의례 그렇듯이 선물 택배가 쏟아지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제발 설 연휴에도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수당을 1.5배로 쳐준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정훈씨, 나 설날에 택배일 나가야 할 것 같아. 물량이 너무 많대.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날에까지 미안해, 은지야. 괜찮아요. 수당도 더 주고 이자 갚는데 보태면 되지. 그때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이라 인사도 할 겸 시댁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정은아, 설날에 한우 좀 사와라.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자. 응응, 1등급으로. 명절인데 좋은 거 먹어야 하지. 1등급 한우요. 저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수입산 소고기도 못 사 먹는데 아이들한테 미국산 부채살이라도 구워주려면 한참을 고민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일한우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설날에 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설이면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차례 준비하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는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한테만 전화하셔서 너 설날에 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택배일 나간다고 하니까 올해는 안 불러도 되겠구나 싶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명절에 시댁 가서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택배 상하차가 차라리 나았으니까요. 적어도 택배는 돈이라도 줍니다. 설날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1월의 새벽 영하 12도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방한복을 껴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과일 박스, 건강식품 박스 쉴 틈 없이 나르고 분류하고 또 나르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핫팩을 쥐고 잠깐 녹였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인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주변을 보니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부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하러 가는 가족. 그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래야 하죠. 라면 국물을 마지막까지 들이키고 다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시리고 무릎은 뻣뻣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이번 달 이자는 막을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집에 가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시댁에 갔을 테니까 잘 있나 확인도 할 겸. 정훈 씨, 나 일 끝났어. 집에 갈게.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쭈뼛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나도 이따 갈게. 시댁에서 잘 보내고 있어요? 응, 뭐 그냥 그래.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6시 반쯤 됐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날에 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 걱정 말아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일 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남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무언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긴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말해봐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한우 구워 먹었어. 응, 알아요. 신우이한테 일 사오라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잘 드셨어요? 그게 엄마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은지는 오지 말라고 한 게 그냥 택배일 때문만이 아니었어.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일부러 안 부른 거야. 가족끼리? 엄마가 그러더라. 은지는 남이잖니. 설날에는 가족끼리 편하게 먹자고. 남이잖니.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세게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직 젖어있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남이라고요. 15년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제사마다 음식을 차리고 시부모님 생신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제가 병원을 알아보고 시아버지 약이 떨어지면 제가 약국에 갔습니다. 남편이 망친 빚을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그 사이에도 시댁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이랍니다.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나보고 남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15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줄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먹은 거 말해봐요. 오늘 뭐 먹었어요? 남편이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한우 등심이랑 안심 갈비 그리고 엄마가 갈비탕도 끓이셨어. 누구누구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누나, 매형, 조카들. 그 자리에 당신도 있었고. 응.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물을수록 제 속만 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일해서 몸은 녹초인데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15년간의 시집살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을 깎아내리시던 것, 첫째 딸 낳았을 때 실망하시던 것,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면서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라는 말 한마디에 참았던 것, 남편 빚을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요구하시던 것. 그리고 오늘 넌 남이잖니라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결심이 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좀 가도 돼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이들 데리고 와. 친정에 가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댁집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 집 5천만 원 보태주신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그게 왜? 그 돈 돌려받으려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했다는 것, 가족끼리만 한우를 먹었다는 것,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이야기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사준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한다는 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네가 결정해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가 밀어줄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다. 더 이상 참지 마라. 며칠 후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시댁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예상대로 집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매 당시 자금 출처에 대한 기록을 제가 꼼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5천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 당시 남편이 시어머니께 보낸 장인어른이 돈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답장으로 보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뭘 감사해. 더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자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기록은 반드시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시댁집 매입 시 친정 자금 출처, 남편 빚에 대한 제 기여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은지 씨,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용증 같은 정식 서류는 없었지만 문자 메시지와 정황 증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본인이 더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문자가 역설적으로 그 돈이 당연히 받을 돈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돈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저는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정훈 씨,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설날 이후로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던 터라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뭔데? 나 시댁집 문제 정리하려고요. 시댁집? 그게 무슨? 당신도 알잖아요. 그 집 살 때 우리 친정에서 5천만 원 보태줬다는 거. 어머니가 나보고 남이라고 하셨으니 남의 돈은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지야, 그건 좀. 뭐가 좀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남이라고. 남이 보태준 돈은 남의 돈이잖아요. 그 돈 돌려주시든가 아니면 그 집에 대한 우리 친정의 지분을 인정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설날에 며느리 빼놓고 가족끼리 한우 먹으면서 넌 남이잖니 가족끼리 먹어야 하지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인데요? 15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 노릇하고 당신 빚 갚느라 새벽마다 택배 뛰고 그러고도 남이에요, 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참았어요. 첫째 낳았을 때 딸이구나 하는 소리 참았고, 명절마다 부엌에서 종일 일하면서도 참았고, 당신 빚 떠안고 반지하에서 곰팡이 피는 벽 보면서도 참았어요. 근데 남이라는 말은 못 참겠어요. 그건 제 15년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정훈 씨, 나는 당신한테 기대한 건 크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다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명품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당신 엄마가 나보고 남이라고 할 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요. 엄마, 은지는 남이 아니야. 내 아내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는 그 눈물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은지야,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내가 15년 동안 내가 얘기해 볼게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 없었잖아요. 이번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며칠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집 앞에 서니까 문 앞에 화분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화분이었습니다. 누가 사줬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50만 원 생활비도 아깝다면서 화분은 새로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은진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안방에서 나오셨고 마침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시누이를 한번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날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무슨 말? 저보고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넌 남이잖니 가족끼리 먹어야 하지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걸 갖고 여기까지 왔니? 그냥 한 소리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사실 때 우리 친정에서 5천만 원 보태드린 거 기억하시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짝 기침을 하셨고 시누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때 정훈이가 효도한 거지. 그게 왜? 효도요? 아니요, 그 5천만 원은 우리 친정아버지 퇴직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훈 씨가 번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위 체면 세워주려고 딸 시집살이 편하게 하라고 보태주신 돈이에요. 그래도 아들 집에 보태준 거니까. 어머니, 여기 계좌이체 내역 있고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정훈 씨가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도 있어요. 장인 어른이 돈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답장하신 문자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뭘 감사해. 더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기록이니까요.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모든 걸 기록해뒀습니다. 보내드린 생활비 내역도 명절 때 가져간 선물 영수증도 전부 다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명절에 좀 못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건 한우 못 먹은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은지는 남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아가씨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 옳게 안 오면 편하지 그랬다면서요.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까지 해줬었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확실하게 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입니다. 남이에요. 그러면 남의 돈은 돌려주셔야 하죠.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 돌려주세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미쳤니? 그건 아들이 보태준 거지 네가 준 게 아니잖아. 아들이 보태준 거면 가족이 준 거고 제 친정이 보태준 거면 남이 준 거예요.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저는 남이니까 제 친정도 남이에요. 남이 준 돈은 갚아야 하지요. 이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막말하시면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하겠네요.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정리하러 왔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서류 봉투에서 변호사 상담 의견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친정 기여분 5천만 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네가 감히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에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받을 게 있으면 있었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3년 동안 시댁에 보낸 생활비 내역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총 1,800만 원. 그리고 명절마다 가져간 선물, 시부모님 병원비, 약값 다 합치면 2,400만 원이 넘어요. 남편 빚 갚느라 반지하에서 살면서도 이 돈은 빠지지 않고 보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은지야. 아버님, 저는 아버님한테 원망 없어요.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하셨으니 남으로서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하려고요. 시아버지 눈이 붉어지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나섰습니다. 야, 서은지.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아가씨가 사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웃기네요. 설날에 옳게 빼놓고 가족끼리 한우 먹으면서 편하다고 한 사람이 사람 얘기를 해요? 그건. 그리고 아가씨는 이 집에 보태준 돈이 얼마예요? 매달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내요? 명절에 뭐 해오시는 거 있어요? 올 설날도 빈손으로 오시고 한우는 제 시누이분이 사왔다면서요? 어머니가 사오라고 시켜서. 근데 아가씨, 그 한우값도 아가씨가 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산 거잖아요.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핵심을 찔렸으니까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째,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을 돌려주시든가. 둘째, 이 집을 처분해서 정리하든가. 어차피 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하신 이상 저도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노릇할 생각이 없어요. 이 나쁜 년.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소리에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년이요? 어머니, 나쁜 건 누구예요? 며느리가 남편 빚 갚느라 설날에 택배 뛰는 동안 가족끼리 한우 파티하면서 며느리는 남이라고 한 사람이 나쁜 거 아닌가요? 남편 빚은 남편이 진 거지. 그게 왜 우리 탓이야? 맞아요. 남편이 진 빚이죠. 근데 그 남편은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사업 말아먹었을 때 어머니 도와주셨어요? 단 한 푼이라도? 아니요. 오히려 생활비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피는 벽 보면서 사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정훈 씨 사업이 잘 될 때 우리 아들 사장이다 동네방네 자랑하셨죠? 그때 저는 뭐였어요? 우리 며느리였잖아요. 사업 잘 될 때는 며느리고 빚지면 남이에요. 편리할 때만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간다는 걸 눈치채고 뒤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은지야. 왔어요. 잘 됐네. 당신도 들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네 마누라가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이제 선택해요. 어머니 편을 들 거예요? 아니면 당신 가족, 나랑 아이들 편을 들 거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한 적 없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정훈아, 어서 전현한테 한마디 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은지 말이 맞아.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은지가 맞다고. 엄마가 은지한테 남이라고 한 거 나도 들었어. 그때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게 잘못이야. 은지는 남이 아니라 내 아내야. 내 빚 갚느라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사람이야. 새벽에 택배 나르다 허리 다쳐서 파스 붙이고 또 일 나가는 거 엄마는 몰라도 나는 알아. 정훈아, 너. 그리고 엄마 장인어른이 보태주신 5천만 원 그때 장인어른이 그 돈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우리 은지 시집살이 편하게 하라고 주는 거다. 사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근데 엄마가 은지 보고 남이래. 장인어른 면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사업 말아먹은 못난 아들이야. 그 빚을 은지가 다 떠안았어. 은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거리에 나 앉았을 거야. 그런 은지한테 남이라니 엄마가 너무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얘졌다가 일그러졌습니다. 너까지 어미한테 이래. 에이, 이 불효자식.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버님, 당신 시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나도 평생 참고 살았어. 근데 그게 이유가 되진 않지. 은지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몰랐겠니?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준 내가 부끄럽다.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0 넘은 어른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을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뭐?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팔겠다고? 아가씨, 이 집에 우리 친정 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하셨으니 남의 돈은 빼야 하지 않겠어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시면 집을 팔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돈 있으세요? 시누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아가씨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얼마나 보태줬어요? 매달 어머니 아버지한테 생활비 보내요? 그건 안 보내죠. 알아요. 오히려 친정에서 받아가잖아요.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용돈 주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 보내라고 하면서 아가씨한테는 용돈 30만 원씩 주시는 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보낸 생활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신우이 얼굴이 벌겋게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는 남이래요. 아가씨는 출가한 딸이면서 친정에서 용돈 받아가는 건 가족이고 1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빚까지 갚아주는 며느리는 남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신우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온통 붉은 상태였습니다. 좋아. 5천만 원 돌려줄게. 됐어. 그러면 됐잖아. 어머니, 5천만 원만이 아닙니다. 뭐? 15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조건을 달아. 네, 달아요. 저는 남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첫째,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세요. 둘째, 앞으로 시댁 생활비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남한테 생활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셋째, 앞으로 명절에 저를 부르시든 안 부르시든 그건 어머니 자유예요. 다만 저를 부르시면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남으로 부르실 거면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무시며 소리쳤습니다. 네, 에잇.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야. 아이고, 팔자야. 어머니, 팔자 타령하시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사업 빚을 졌을 때 그 빚 갚겠다고 새벽마다 택배 뛴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이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올 때 병원 데려가고 약 챙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팔자가 나쁜 건 저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서셨습니다. 여보, 은지 말이 맞아. 뭐? 당신까지. 40년 부부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뭐라 한 적 별로 없지. 근데 이건 아니야. 은지가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당신이 한 말은 정말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은지야, 5천만 원은 돌려주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앞으로는 이 늙은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것만은 약속한다. 시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한동안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고마워요? 뭐가? 내가 해야 했을 말을 네가 대신 해줘서. 그리고 15년 동안 못난 남편 곁에 있어줘서. 정훈 씨, 고마운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어줘서. 솔직히 또 아무 말 못할 줄 알았거든. 나도 오늘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았어. 그 말에 겨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께서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돈 보냈다. 그리고 당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내가 좀 심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내가 좀 심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니까요. 5천만 원은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돈 돌려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그래, 잘했다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퇴직금까지 빼주셨던 우리 아버지.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뭔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졌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우시고 가끔 말씀이 거칠으십니다. 하지만 남이라는 말은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저를 부르실 때 이제는 은지야, 올 때 뭐 사오지 마. 그냥 와라고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변화입니다. 시누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도 그때 잘못했어. 미안해. 짧은 문자였지만 거기에 진심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뭔가를 말씀하시면 엄마 은지 얘기는 나한테 해. 은지한테 직접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막아줍니다. 늦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그리고 저요? 택배 일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빚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억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덜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15년 동안 참기만 했던 과거의 저한테 지금의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은지야, 넌 남이 아니야. 넌 이 가족을 지탱해온 기둥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라고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의 참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참지 마세요. 말해야 할 때는 말하세요. 지켜야 할 것은 지키세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계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군가에게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시댁이나 친정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신 분,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기 사연이 있는 밤은 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사연이 있는 밤이었습니다.